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이 정치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이 쟁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각 당의 주장도 매우 대립적이어서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좀 얘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구에서 오신 우리 교수님 포함해서 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다룰 얘기는 많고 방송 시간은 그리 길지 않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좀 더 특별히 좀 짧게 핵심만 좀 강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논의의 핵심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 하다 보면 뭐 의원 정수, 권력 구조 문제 이런 얘기 다 뒤섞여서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질서 있게 이 얘기 정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이 새로운 제도의 방향과 그런 것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좀 잠깐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녹화 전에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박동천 교수 또 그리고 한병우 위원장께서는 적극 찬성하시는 입장이고 강우진 김용호 위원장님은 두 분의 생각이 좀 약간 다르신데 간단하게 개인적인 입장을 좀 잠깐 먼저 강우진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사실 예.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 먼저 논의돼야 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구체적인 선거제도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저희가 현행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쪽으로 좀 개선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능한가라는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논의 없이 저희가 구체적인 선거제도만 가지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정당 간 유불리가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루는 건데 우리가 비례성을 좀 높여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필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김용호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 자유한국당 남원 임실순창 당협위원장 김용호 변호사입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아직 당론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표님들께서도 단식 투쟁도 하시고 하셨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뭐 내년 1월로 2월로 못 박아놓고 개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시기 문제 아니고요.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개인적인 짤막한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그 다음에 이 제도를 도입했을 때 유불리, 장단점 이거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걸 지금 당장 우리 대한민국 권력 구조 하에서 지금 헌법 하에서 도입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확인을 짧게 해야 되겠는데 강우준 교수님께서 비례성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지 구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 3당에서 특히 주장하는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비례성을 매우 중시하는 거기에 맞는 선거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비례성이 가장 높은 선거제도는 우리 박 교수님이 또 전문가이시지만 완전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그리고 완전 비례대표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당이 받은 의석 지지율을 이제 의석 비율로 보장해주는 연동형이 그 다음이 되겠죠. 예. 이게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제도 병립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 이걸 유지하면서도 비례대표를 상당히 늘리면 비례대표 비율을 뭐 최소한 2대1 정도로 늘린다면 예. 연동형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비례성을 또 높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 자체가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고 가면 그 다음 단계가 나갈 수 없다는 걸 저는 지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강호진 교수님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두 분께 좀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동형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게 된 이유는 비례대표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300석을 가지고 정당 득표율로 나누자는 거죠, 원래.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지역구로 뽑았어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권자들이 이 제도가
친숙합니다. 예. 그래서 생소한 제도를 도입하자면은 이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 253명을 다 없애고 예. 비례대표를 한다는 것은 이건 뭐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공존하는 형식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의원 정수 얘기는 그러면 253석의 지역구를 줄이느냐 아니면 의원 정수를 늘리느냐의 문제에서 예. 국회의원 의석, 지역구 의석 줄이기가 이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난번에 알겠습니다. 예, 예. 두 석을 못 줄여가지고 결국 늘렸어요. 예. 한 석을. 예.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줄이기가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그렇다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보자. 다음에 그럼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그렇게 예.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들하고 알겠습니다. 다 비교를 했을 예, 때 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1석당 유권자 수가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배 정도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만 얘기 듣겠습니다. 나중에 의원 정수 얘기 나올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그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로만 뽑자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우리나라의 이제 전통 우리 박사님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쟁점들이 있고 좀 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해서 성공적인 사례, 잘 이루어진 사례가 이제 보통 독일과 뉴질랜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성공 사례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도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좀 논의의 우선순위가 좀 바뀌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만약에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한다면 한국적 맥락에서 이 제도의 그런 의도, 원래 기획한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뭐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좀 개선할 것인가를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이 다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앞뒤 순서가 좀 바뀌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우리 한 위원장님 말씀도 들어보죠. 네. 제가 오늘 토론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이 저에게 오늘 토론회 주제가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걸 했더니 딸이 그게 무슨 제도냐고 저한테 묻길래 각 정당이 받은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딸의 반응이 그럼 그렇게 선거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저희 딸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지난 30년 동안 이 선거제도가 잘못되어서 우리 국민의 뜻이 민심 그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왜곡되어 왔습니다. 또 지금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가 꽃인데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다수들을 대변할 목소리가 우리 국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기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실성보다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제도든지 이상적인 제도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제도를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지금 제도보다 조금 더 나은 제도, 조금 더 나은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또 실제로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국회의원들이 현실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상적인 것도 좋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답변은 없으십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이상적인 제도가 있을 거고 각 선거 제도마다 장단점이 다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찾다 보면 어느 세월에 뭐가 되겠느냐라는 취지일 수도 있고요. 이후에 그 연동형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논의하지 않나요, 우리가? 쟁점을.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우리 한국 정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사례와 또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우리가 좋은 사례로 갈 수 있는 길은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논의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초과 의석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초과 의석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의회에서는 300석이었는데 그다음
회기로 간다면 330석으로 는다면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불신이 높은데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그런 예. 문제가 있고요. 예. 또 구체적인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만약 연동형을 하는 경우에 예. 뭐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사실 심각하게 논의했고 문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공약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대구 경북 지역과 호남 지역을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을 이제 제도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정도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다 보면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치적 대표가 이 지역으로 굳어지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역 대표 상원 관련된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관한 많은 찬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제가 강호진 교수님하고 토론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두 분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토론이 좀 방향이 좀 연동형 비례대표를 이렇게 도입했을 해가지고 때, 예.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예. 초과의석 문제는 그 독일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된 거고요. 또 기술적으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꼭 초과의석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독일하고 뉴질랜드 사례만 있는 게 아니고 스코틀랜드 사례를 보면 이제 거기서는 용어를 좀 달리 써요. 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비례대표 정원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배분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비례성이 조금 떨어져요. 예. 근데 그건 뭐 테크니컬한 문제고요. 예. 지역구도를 뭐 한간에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전하다 보니까 이런 걸 하면 이제 지역구도도 완화된다 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예. 지역구도가 완화될지 안 완화될지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거 뭐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따로 권역을 해놓으면 이제 지역구도가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뭐 어차피 그건 해봐야 알 일이죠. 예.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역구도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경상도하고 전라도 다 합해도 지금 대한민국 국회 300석 중에 130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이미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에요. 이걸 전라도하고 경상도의 대립으로 인식하는 이 눈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을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확 바꾸는 방식의 지금 하나의 계기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소수당이 지금 가령 바미당하고 정의당이 합해봤자 평화당까지 합해봤자 한 60석 정도 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양쪽에 두 당이 둘 다 과반수가 아니에요. 둘 다 과반수가 아닌 정당들이 이 당들을 완전히 철저하게 무시하고 묵살하는 정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예. 자기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예. 상대당이 하는 걸 반대하고 방해는 할지언정 어떤 당도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무슨 일을 추진을 하려면은 소수당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기 편으로 끌어모아가지고 과반수 의석을 확보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줄기차게 지금 다른 당이 반대하니까 우리는 못한다. 이 핑계만 대고 앉아가지고 4년 동안 세월만 보내고 있죠. 예. 이 구도를 바꾸는 하나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말씀 기회 드리죠. 예. 저는 이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의 핵심이 의원 정수 확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지금 기득권층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는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 정수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쌓여온 정치 불신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먼저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면서 국회 운영에 필요한 전체 세비를 동결시키고 의원 정수 확대시켜서 그것을 나누어서 쓰도록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정치 불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라고 자꾸 핑계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무책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확히 4년 전입니다. 2015년 그때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그 당시에 2015년 2월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권했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그때 한국일보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찬성하느냐 전수조사를 했을 때 89%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4년 전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놓고 지금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일당이 되고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라고 해서 입장을 바꾸는 것, 바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예. 정치인이라면 철학과 소신,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야기 소주제가 조금 확장돼서 진행되기가 좀 곤란하긴 한데 조금 전에 박동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부터 좀 정리를 하자면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초과석 같은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와 방향성에 공감만 한다면 그건 여러 가지 제도 테크니컬한 측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제도를 통해서 보완하거나 뭐 절충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제가 좀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없으십니까? 너무 이제 테크니컬한 이게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제 주제와 관련돼서 예. 제가 의원 정수 확대 예, 관련해서,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한국의 선거 제도가 원래 혼합제입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253석은 지역구에서 단순 다수 대표제로 한 명만 뽑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7석은 이제 그게 줄어서 47석이 됐죠. 예.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당 이제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비례대표 구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다수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자독식 제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혼합제이면서도 승자독식의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선도 대선도 사실 지난번 4번의 선거 모두 다 1,000만 표 이상의 사표가 나타났었고 또 이게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지 못하고 특히 소수자를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자라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그렇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겁니다. 근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아까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의원 정수를 어떻게 우리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각 당이 합의를 하는 것이고 예. 그 합의를 기반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늘어난 비례대표를 연동의 방식으로 정당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예. 기존의 병립의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그 다음 예. 문제라는 거죠. 예. 근데 모든 것이 지금 연동형에만 맞춰 있기 때문에 예.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동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예, 강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면 다 참으로 일리 있는 말씀이고 옳은 말씀인데 이게 이제 정치판에 들어가면요. 그게 핑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순서를 가지고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정수부터 먼저 얘기해야지 연동형 나중에 얘기하자. 근데 의원 정수 먼저 얘기하자 그러면은 의원 정수 확대는 어렵다. 또 그럼 지역구를 줄이자 그러면 지역구 줄이는 것도 기준 계속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의원 정수 확대를 그래서 연동형 예. 얘기가 왜 여기 나오게 되는 거냐면 의원 정수가 확대가 어렵다면은 그러면 지금만 가지고라도 하자는 거예요. 지금만 가지고 300석 가지고 연동형으로 설계해보자 이거예요. 예. 이거 해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제 2016년 선거에다가 대입을 해봤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비례대표 그때 저 25%밖에 안 나왔어요. 지지율이. 예. 예. 정당 득표율이 예. 그러니까 25%에 75석밖에 안 돼요. 예. 그 지역구에서 그때 뭐 100석 좀 110석 정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한 석도 못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 초과의석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 이제 한번 화들짝 놀라가지고 뭐 예, 이거 예.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예.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예. 각 당이 사실은 각 당이 솔직하게 자기들의 유불리를 확실히 따져보고 동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자기들이 해온 말들 이거 그냥 쉽게 주워 담지 말고 자기들이 해온 말들도 좀 살펴보고 예. 그래가지고 그럼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 각 당의 이익들을 가지고 모아서 많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역대 선거에서 말이죠. 이건 최근 30년 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그 선거의 역사 70년을 줄곧 해가지고 예. 한 당이 지역 정당 득표로 옛날에 이제 비례투표 안 할 때는 그냥 지역구 그 득표 계산해서 볼 때 한 정당이 선거에서 50%를 득표한 경우가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리고 보통 33
많으면 38 이 정도예요, 보통. 그 정도 의석을 가지고 사실은 또 의석도 50%를 확보한 적이 알겠습니다. 별로 없어요. 예, 예, 네? 예. 다만 의석은 50%가 넘은 적이 몇 차례가 있어요. 예. 그래 이 두 당이 결국 35% 내외의 득표율을 가지고 국회의석의 90% 이상을 줄곧 차지해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 30%는 어디 예, 갑니까?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줄기차게 소외만 당하고 예. 묵살만 당해온 것이죠. 예, 예. 저도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죠.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도입의 방향에 정치권이 합의해 놓고 그 다음에 뭐 의원 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면 좋은데 그 제도 자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정수 문제를 앞에 꺼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쟁점 사안들 권력구제를 얘기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뭐 서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기 위한 그 뭐라고 할까요? 빌미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예. 하시고 계신 것인데 김용희 위원장이 말씀 기회 적으셨으니까 이 기회는 드리죠. 예, 예. 현행 헌법화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아까 한병욱 위원장님께서 비례성 강화를 하게 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강화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이해 집단이 정당으로 등록을 해서 선거에 나와서 한 석, 두 석을 가져간다고 예를 들자면 물론 극단적입니다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국민 전체 이익을 대변하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비례대표 의원들이 밥값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어떻게 뽑죠? 후보를? 누구 좋은 일을 시키는 걸까요? 예.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현실적으로 현재 비례대표 의원들이 저 사람이 뭐 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이 듭니다. 예. 어떤 일을 했길래 어떤 활동을 했길래 비례대표로 모셨을까? 물론 괜찮아 훌륭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아닙니다. 줄 잘 서서 되는 경우 많습니다. 예. 특히 이건 좀 극단적인 예인데 2012년도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과 관련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게 통합진보당의 분당 사태가 났습니다. NL과 PD가 분리가 되면서 분당 사태까지 났는데요.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또 하나 비례대표 의원들이 소신껏 일하나요? 거수기 역할밖에 안 합니다. 현재 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런 정치 풍토 하에서 정당제 민주주의 좋습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도 좋고요. 정당 제 민주주의도 좋고 정당 내 민주주의 다 좋은데 과연 이게 현실에 적합하냐라는 거죠. 우리 풍토에는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수도권과 지방의 차별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비례대표제가 강화된다면 모든 정치인들이 수도권 중심으로 서울 중심으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골에 있는 분들은 누가 책임질까요? 예.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예.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과연 좋은 제도인지도 의문이 들고요. 의문이 들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게 뭐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어떻다 치더라도 과연 우리 현실에 맞는지조차도 사실 예. 이 문제는 한병욱 위원장님이 다른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지금의 양당제가 우리 정치에 많은 적폐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 두 정당이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기간에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당 아니면 2당을 또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소선거구제 제도가 마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차 산업혁명 시대를 사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예. 그리고 그 목소리가 얼마나 다양하게 변했습니까? 30년 전에 없었던 목소리들이 지금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런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표를 뽑아서 국회에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당제로는 그 목소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용호 위원장님께서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일부 그런 정당도 있고 지금 현재도 비례대표를 어떤 순서로 공천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정당도 있고 또 전혀 예상치 못한 후보가 비례대표 앞번호를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또 정의당 같은 저희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원이 투표로 해서 아주 공정하게 당원들이 순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시키면서 모 당의 원내대표 자기 지역구에 500억 가져가고 모 원내대표 자기 지역구에 400억 가져가고 그거 국민의 세금인데 국민 전체를 위해서 쓸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역구에 무슨 사업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심의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아주 작은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너무 침소봉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작은 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정당의 대표를 총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은 당 대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총재의 권한은 막강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선출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물론 표현도 바뀌고 예전보다 당내 민주주의가 많이 확대됐죠. 하지만 당 대표의 영향력이라는 거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되다가는 더 부정적인 방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비례대표 의원 지금 제도 자체가 저도 뭐 부정은 안 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50석도 안 되는 의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는데 얼마나 더 활동을 할까? 물론 정의당처럼 전당원 투표하면 좋죠. 소수 정당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대 정당이라든가 좀 더 확대된다면 쉽지 않고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면에 있어서는 내각제를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협치를 하고 이게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좀 전에도 우리 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제 하에서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일당이 50% 이상 득표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과반 의석을 획득한 경우도 많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쟁의 씨앗은 그거거든요. 집권 권력과 의회 권력 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당이 의회에서 여당은 정부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그 거수기밖에 못하는데 예. 오히려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면은 예. 사실은 이번에는 내각제 개헌도 한 번쯤 생각해 볼 그거 이제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그 의제를 지금 다른 걸로 변경시키는 건데 길게 보면 이제 내각제라든지 여기까지도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지금 현실 정치에서 그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이제 비례대표제 선거 개혁을 이번에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요. 의회가 이제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뭐 반대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겠습니까? 근데 강우진 교수님 같은 경우 이제 이 제도가 의회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보장이 없다는 거죠. 네. 이 세상에 보장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장 찾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가능성이 있느냐를 봐야 돼요. 예.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 선거제 개혁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선거제 개혁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민단체들 그리고 국민 여론은 아직 뭐 어느 정도 움직일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 여론이 강력한 압박을 가해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이 선거제 개혁을 하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예. 이것은 그대로 지금 국민 주권의 실현이에요.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열망이 모여가지고 선거제 개혁을 해냈는데 그 판에 선거를 하는데 지금 비례대표 공천을 하면서 당 총재가 뭐 꽂아놓고 이게 가능합니까? 47석을 가지고 비례대표 공천을 할 적에 어떤 군데군데 내가 특정 정당을 지칭은 안 하겠는데 정당에 따라서 이게 심하게 그 알겠습니다. 이상한 정당이 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런 일조차도 가능한 것은 시민들이 비교적 그쪽에 관심을 덜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왜? 의석수가 몇 개 안 되니까. 대신 지역구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기울이죠. 왜? 의석수가 많으니까. 이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비례대표가 뭐 200대 100 내지는 뭐 200대 200 정도 이렇게 돼서 비례대표 공천의 향방이 예. 그 당의 정책성을 보여주고 그것이 선거 득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양당의 모든 지지자들이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공정성을 시비하게 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따라서 어느 정치인도 그 짓을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지역구 공천 과정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예. 지역구 공천도 다 총재가 꽂아놓고 뒷돈 챙기고 하던 시절이 알겠습니다. 옛날에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예, 예. 지금 어디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쪽에 관심사가 이쪽으로 증가하고 이것이 정치 뉴스의 전면으로 부상하면서 알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의제로 예, 등장하면은 알겠습니다. 국회가 바뀌는 거예요. 예. 좋은 취지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현실에서요. 물론 거대 정당이 아니라 일부 소수 정당에서는 충분히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의원 선출하고 훌륭한 사람들 모셔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비례대표는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지금 논의되는 게 권역별도 아니고 전국 단위. 그건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 예.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전국 단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라는 겁니다. 외국 작은 나라들도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5천만 국민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관심사를 다 거기로 모을 수 있을까? 뉴질랜드는 120석을 전국 단위로 하는데 독일은 600석을 란트별로 해요, 권역별로. 예. 그래서 한국은 아마도 그 인구가 유권자가 4천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하는 것이 명부에 최소한 뭐 100명이나 150명 정도의 명부가 그 비례대표 명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명부를 가지고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20, 30명 정도의 명부를 보고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나는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했을 때, 전제했을 때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하느냐, 권역별로 하느냐, 권역별로 했을 때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한나라도 자유한국당이 그 권역별 지지하지 않습니까? 네, 권역별은 기본적으로 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지지하고 해결됩니다, 있습니다. 그 문제.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예. 그 예. 자체도 정치권에서 논의가 좀 어려운 것 저는 같아요. 지금의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지금은 이제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되지만 이게 국회에서 선거법이 개정되고 나면 앞으로 미래에는 지역의회도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에 예, 절대적으로 예, 예. 필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 민주당이 득표한 게 50%를 조금 예. 넘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 서울시 의회의 92%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굳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집행부와 의회를 분리시켜 놓은 이유와 견제와 균형을 하라는 것인데 집행부도 서울시장도 민주당, 예. 의원들의 92%가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러면 52%를 민주당이 득표를 했으면 52%에 맞는 의석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예.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정의당 또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니까 그 보수정당에서는 그 자기들의 밥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그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예. 저는 반대로 봅니다. 지난 30년 동안 도둑 맞았던 밥그릇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 지난 30년 동안 선거제도가 잘못되어서 각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를 제대로 의원수로 확보를 못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치자는 것입니다. 예, 비례대표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김용호 의원장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과연 그 취지에 맞는 역할을 과거에 해왔느냐라는 또 문제, 또 공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고, 한병호 위원장님 또 박도전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걸 확대함으로써 더 개선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더 개선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요약한 걸로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 제가 좀 예. 첨언해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짧게 예. 해주시죠. 예,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 특히 비례대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법학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는 국민주권의 차원에서 비례대표를 반대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한국적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미국에 많습니다. 예, 연방선거만 그렇고 연방선거조차도 도 연방선거 말씀드린 거고. 네브라스카는 비례대표를 했죠. 이제 주단위 선거에서는 그렇게 주단위 되죠. 선거에서는 예, 그렇죠. 예, 예, 근데 예. 이제 그 비례대표 의석은 반드시 우리가 좀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게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한국의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승자 독식, 그리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종교배의 문제거든요. 아주 특정한 집단들, 특정한 연령대, 특정한 집단들, 특정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의원이 많이 됐고 다수의 그런 국민들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예. 예를 들면 청년 같은 경우는 20대 국회에서 청년은 한 명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예.
뭐 여성 국회의원도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순위로 보면 100위에 그치고 있고요. 예. 뭐 농민도 사실 제대로 된 농민 대표는 우리 뭐 김영근 의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장애인 비례대표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변호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만큼 진입장벽이 낮은 것이고요. 그렇다면 한국적 맥락에서 이런 다양한 소수자를 대변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의당에게 좀 아쉬운 게 만약 우선순위를 정의한다면 저는 의원 정수 확대와 비례대표 확대에 더 훨씬 더 당력을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예. 정의당의 원래 취지에 이 집중을 이야기가 한다면. 정의당에 관한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결실을 맺게 된다면 정의당이 뭐 그렇게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강 교수님께서 이 귀국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한국 상을 짧게 좀 잘 해주시기 모르시는데 바랍니다. 예. 이 비례대표 얘기를 포함한 선거제 개혁 얘기가 나온 지는 한 20년 정도 됐어요. 제가 기억하기에. 예,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것을 의원 정수 확대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은 학자들 말고 정의당이 앞장서 가지고 국회의원이 의원 정수 확대를 입에 담기 시작한 것은 불과 한 7, 8년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이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의원 정수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도처에서 뭐 인터넷 댓글 보면은 예, 의원 예. 정수 줄여야지 무슨 늘리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검토되지 않은 거부감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기 그걸 위해서 먼저 깨자는 건데 예. 그건 다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예. 가지고 예. 이제 네,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의원정수 지금 얘기 나왔는데 연동형 선거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뭐 흔히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산 가운데 하나가 방금 얘기 나왔던 의원 정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해보고 싶은데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확대를 하되 세비를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는 측면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자. 그 안에 문제가 있다고 혹시 보시는 의견이 있습니까? 의원 정수와 관련해서 없으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고 저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국회 의석수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앞에 300자가 들어간 건 20대 국회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299명이었다가 경제가 안 좋았던 2004년도인가요? 이때는 276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예. 합니다. 276명으로 줄어들 때는 말이 없다가 다시 늘릴 때는 또 말이 많았거든요. 별로 말이 과연- 없었죠. 과연 예. 300명도 사실은 이게 마지노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300을 깨버렸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할 때. 지금 뭐 의원 세비를 줄이고 의원 수를 늘리자라고 할 때 그럼 기존에는 왜 못 줄였을까요? 의원 세비를.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요.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건 아니고 지금 시스템 내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정치 세력에 들어갈 수 있는 꼭 비례대표 확대, 지역구 축소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본질적으로 열어놓고 사실은 그 선거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중선거구제 알겠습니다.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 그런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것이 이 권력구제 문제인데 이건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강한 뜻을 좀 보이고 있어서 이게 대통령제하고 맞지 않는 제도다. 그래서 내각제까지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대통령제하고 비례대표제는 뭐 결합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예. 그건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혹시라도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까? 예, 이치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예. 자기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내가 개헌 얘기를 하는 거 이제 와서 꺼낸다는 건 지난번에 개헌안에 대해서 그 부분을 수정해가지고 통과시키자고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그것도 이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내각제가 좀 더 궁합이 잘 맞는 제도다. 공합이 그거는 예. 의회 선거제도하고 그 대통령제냐 내각제냐하고는 이것은 모순 관계도 아니고 필연적인 관계도 아니에요. 예, 그건 예. 둘 다 그 경험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결합해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잘하면 충분히 잘하는 같이 갈 수 거고, 있다. 못하면 못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도 박 교수님 의견하고 같은데요. 예. 지금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놓고 권력구조 그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문제를 자꾸 꺼내는 사람들은 지금의 선거제도를 유지해서 예. 좀 더 기득권을 누려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제 하에서도 그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의원 내각제에서도 과반을 넘지 않는 다수당이 나올 가능성은 양쪽 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연정을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줄곧 안 나왔다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연정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아주 바람직한 건 아니었지만 DJP 연합 때 있었죠. 예. 그렇게 연정을 글쎄요, 해서 연정이라고 볼지는 그런데 우리가 모르겠지만, 지금 예, 예. DJ 정권을 그렇게 실패한 정권이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문제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고 예. 권력구조 개편은 그래서 이번에 합의사항에도 보면 선거제도 개혁하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논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걸 두 가지로 섞는 것은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하지 예.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논의할 수는 없는데 대통령제와 다당제는 오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바람직한 결합이 아니다라는 첫 번째 논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반론들이 있었고 대부분의 사례가 남미 사례입니다. 남미 사례는 우리 알다시피 우리 박 선생님이 전문가시지만 주로 이제 PR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제가 결합한 사례입니다. 우루과이 같은 예. 나라에 예. 그렇기 때문에 남미는 다당제가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미 이제 대통령제 하에 다당제 중에서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흔히 말하면 구가한다는 나라는 우루과이 정도입니다, 사실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이제 선진법 하에서 지난 2년 동안 특히 20대 국회에서 다당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연정과 흔히 말하는 다 협치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렇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정부의 형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사실 대통령제 예. 하에서 다당제가 어떻게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예. 이제 선거제도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이런 예, 고민 없이 본질적으로. 다시 예. 말하면 정부 형태와의 정합성, 대통령제와 우리 한국식 다당제가 어떻게 결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없이 다당제만 가져오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사를 다 대변하는 그런 보다 나은 정당체제 가져온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도.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거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사례를. 이 얘기 많이 사례를 길어질 것 같아서 말씀할게요. 아니, 걱정인데요. 간단하게 예.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예. 없어요. 지금 프랑스와 다당제의 결합은 아주 오래된 프랑스는 준 대통령제 아닙니까? 그건 준 대통령이라는 것은 드뷰르제가 그냥 두골 때 한번 불렀던 이름인 것이고 프랑스가 헌법상으로 어디 준 대통령은 그냥 대통령제지. 그리고 그 나라가 비례대표제도를 해도 다당제고 지금 결선 투표제를 해도 다당제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한국이 지금 다당제가 최근 일이라고 지금 보시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대한민국이 교섭단체 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예. 10석으로 보든지 20석으로 보든지 이 거의 대부분이 3.5 정도입니다. 한국 그 역대 국회에서 교섭단체 수가요. 예. 한국이 결코 양당제의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선거제도가 왜곡돼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끔 과반수 정당이 한두 번 의석에서 과반수 정당이 몇 번 나왔지만 또 유정회 때는 이제 그냥 그렇게 나왔고 예.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 국회가 줄곧 다당제였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 협상하고 흥정하고 연대하는 이 문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선거제도가 계속해서 한당한테 몰아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모두가 이 착시현상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오늘날 이 예. 국회가 식물국회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동천 교수님의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강호진 교수님께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내각제의 정합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 것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예. 맥락은 다릅니다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걸 권역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도 뭐 호남 할 것이냐, 뭐 호남 경상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지역에서는 전국 단위로 하는 것에 대한 그 반발심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 단위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거대 정당, 양당 보수 정당들입니다. 그 정당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서 받는 표들은 그대로 의석수로 가져가고 싶고 예. 또 전국적으로 받는 지지율은 지지율대로 또 의석수를 가져가고 싶은 욕심에 예.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는 것이지 예.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나라인데 예. 인구 5천만 나라에서
권역을 6개로 나눠서 비례대표를 뽑는다? 별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원래 비례대표 이 선거제도 개혁하는 가장 핵심이 비례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권역별로 나눔으로써 오히려 비례성이 약해지는 예. 또 한 번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같은 의견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정의당도 예, 예, 사실 예. 지역에서 활동하고 예, 예. 계시지만 왜냐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흔히 말하는 그 지역의 소수 정당을 대표하는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적 맥락에서 중앙이 모든 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만약에 권역별이 아니라 전국 단위로 명부를 만든다면 이건 사실 이제 비례대표의 지역 대표 이런 기능들이 심각하게 왜곡된다라는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 예, 그 예. 부분도 사실 맞습니다. 예. 맞지만 이제 원래 취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연동형을 도입한다면 저는 전국 단위의 명부를 하는 것이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정의당을 포함한 이제 그런 소수 정당들의 어려움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전국 단위로 하게 될 경우에 아무래도 표가 많이 쏠려 있는 수도권에 아무래도 더 많은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 정치권이. 그러면 지방이 좀 소외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뭐 그런 우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봐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예. 그런 우려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전국 단위로 명부를 작성하게 되면 그 명부 작성하는 과정이 전국 단위가 되는 거죠. 각 예. 정당이. 예. 그러니까 그 공천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겠죠. 예. 권역별로 하면은 숫자가 비교적 훨씬 더 줄어드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유권자들 당원들의 숫자도 예. 줄어들기 때문에 예, 예. 그 시간과 비용이 많이 줄어들 거고 친근감 같은 것도 더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는 뭐 권역별로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권역을 구획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국이 이제 권역을 짓고 지역별로 있는가? 이렇게 예. 비등비등한 상태가 아니고 워낙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 저는 그거는 뭐 원칙만 합의되면은 그건 지혜를 짜내 가지고 그 방안은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자유한국당에서 역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를 두 개로 나눠서 하는 문제, 도농복합 선거구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중대 선거구제도 좀 해보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부분만 얘기 듣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예. 얘기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선거구제, 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뭐 대선거구제는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중선거구제죠. 이걸 도입하자는 부분은 지역감정 극복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당리당략으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소선거구제를 다 폐지해가지고 중선거구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정치 집단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문호의 길은 넓어지지만은 시골 지역, 특히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는 5개 시군, 6개 시군이 한 지역구인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런 대로 놔두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거랑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만 예를 들자면은 전주 같은 경우는 가불병을 나눠져 있는데요. 예. 익산은 가불이 있고 여기를 한 지역구로 묶어서 중선거구제를 하는 겁니다. 예.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좀 복합을 해서 하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그나마 좀 더 지역 감정 극복에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마찬가지로 영남 같은 경우, TK 같은 경우 민주당에서 좀 더 약진할 수도 있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 같은 데는 5명, 용인 같은 데는 4명을 뽑고 있는데 그런 데서는 정의당에서 또 알겠습니다. 약진할 수도 여기에 있고. 대해서 한 분 정도씩 반론 있으면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흔히 말하는 중선거구제는 아주 독특한 용어입니다. 원래는 중선거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 예. 단기 비양식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인데 예. 일본이라든지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실행됐던 것이고요. 많은 문제가 있어서 폐기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 뭐 예. 비슷한 경험을 유신 때 했었고요. 그 도시에서도 만약에 이제 뭐 두세 개를 묶어서 하더라도 사실 소수당들이 대표될 기회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가능성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한 선거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예. 관계상 간단히. 예. 자유한국당의 상상력을 잠깐만 늘리기 위해서 한다면 6, 7석 정도의 그 중선거구로 만들어서 그 6, 7석 정도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도 있어요. 예. 세상에는. 근데 예. 전혀 그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냥 다수 그냥 이 순위대로 그냥 투표하는 그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네 분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양한 그런 쟁점이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는데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선거제도 개혁, 개헌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또 개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 당의 이 셈법, 이른바 주판을 튕기기 같은 마음도 있겠지만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이 선거제도는 무엇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그 고민 그리고 관심 한번 좀 들여다보시기 바라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